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자기 할 일을 시작하지 않은 얼굴로 어둑했고 거리는 나와 몇몇 신문 배달용 모터사이클만이 잔 기침을 내뿜고 있었다. 냉기가 바퀴살을 타고 올라와 손목으로 스며드는 동안 나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창고 문을 열고 냉장 화물부터 일반 화물까지 동선을 고려해 차에 싣고 오늘 하루의 가장 무거운 상자를 먼저 바닥에 눕힌다. 고개를 숙여 박스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대면 삑 소리가 난다. 그 삑은 나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종소리였다. 허리에 차는 벨트, 무릎 보호대, 장갑, 준비 동작은 군인들의 정오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복됐다. 익숙함이 삶을 지탱해주는 날들이 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역 뉴스는 늘 그랬듯이 쌀값과 교통사고 소식을 번갈아 올렸다. 나는 시동을 걸고 첫 목적지를 찍었다. 목적지는 늘 지도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나의 피로를 계산했다. 계절은 늦가을로 기울어 있었고 바람은 배운 적 없는 발음으로 내보를 스쳐갔다. 도로에 나서면 모든 게 단순해졌다.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일시정지. 간혹 어질러진 이면도로에서 개가 짧게 짖는 소리를 듣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은 초록빛으로 떨고 있는 것을 느낌으로 먼저 알아차린다. 골목 초입에 주차하고 손수레에 상자를 쌓아 끌고 들어갈 때가 되면 어김없이 허리 뒤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한다. 그 통증은 나의 오래된 동료였다. 불평보다는 인사에 가까웠다. 오늘도 같이 가자. 내가 사는 원룸은 작은 주방과 침대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로 구성돼 있었다. 귀가하면 신발장 위에 놓아둔 사진을 잠깐 본다. 아버지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와 나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전부다.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미안함을 일종의 기도처럼 받아들였다. 그녀가 평생 나에게 내놓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사과와 최대한의 사랑이 섞인 기도. 나는 그 기도 덕분에 버텼다. 그날 오전 평소보다 큰 상자 2개를 싣고 동북쪽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전봇대마다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었고 도로 포장 상태는 도시의 중심부보다도 더 좋았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목적지는 높은 담과 자동문 그리고 정성스레 다듬어진 나무들이 가로수를 대신하는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카메라 렌즈 위 극히 작은 빨간 점이 숨을 쉬듯 깜박였다. 곧 문이 열리고 경비가 나왔다. 잘 다린 유니폼, 매끈한 구두. 그는 내 손의 박스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묘하게 얼어붙었다.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굳어졌다가 떨렸다. 시선이 내 얼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짧은 침묵 끝에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게.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서류의 전자서명을 받았다. 바람이 담장 위를 넘어와 내 귓바퀴를 스쳤다. 순간 내 뒷덜미를 지나가는 싸늘한 감각이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현관 유리 너머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이 지나치게 반듯해 보였다. 반듯함은 때로 불친절했다. 돌아서는데 경비의 시선이 아직도 내 뒤통수에 걸려있는 듯했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차로 돌아왔다. 라디오를 켰다. 스피커에서 약간의 잡음이 섞인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노래는 나와 상관없는 목소리로 멜로디를 붙이고 있었다. 고개를 좌우로 짧게 흔들었다. 오전의 깔끔한 루틴이 낡은 보도블록에 걸려 휘청거린 느낌. 일단 다음 주소를 찍었다. 몸은 즉시 움직였다. 생각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점심 무렵 도심의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다가 유리창에 닿아 흐릿한 얼룩을 만들었다. 김이 사라지면 얼룩은 거짓말처럼 옅어졌다. 나는 일회용 포크로 면을 감아 올리며 아까의 경비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의 시선은 말보다 솔직하다. 순간적으로 나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은 대개 잊혀야 맞다. 잊으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나는 일과를 반복했다. 해가 기울어가며 그림자가 길어졌다. 하루의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오니 관리자와 몇 명의 동료들이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다. 묵직한 상자를 같이 내리며 허리를 의식적으로 반쯤 굽혔다. 몸은 정직하다. 무리한 하루는 밤에 반드시 영수증을 내밀었다. 영수증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만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른다. 그저 말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끝내고 샤워를 하고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수건으로 한 번 더 닦는다. 눅눅함을 싫어한다. 눅눅함은 빈틈과 닮아 있어서 방심하면 금세 퍼진다. 그날 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바닥판이 미세하게 들떠있는 것을 보았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들어올리자 얇은 봉투 하나가 숨을 쉬듯 튀어나왔다. 회색빛이 도는 종이, 오래된 풀 자국, 그리고 기묘하게 또렷한 로고. 장그룹.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실감이 없는 이름. 봉투를 뜯자 종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오래된 시간은 종이에서 낡음으로 증명된다. 편지는 짧았다. 문장들은 숨을 최대한 줄인 듯한 호흡으로 놓여 있었다. 몇 줄 사이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었다. 종이를 든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종이 자체가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줄에 내 이름이 있었다. 정직한 글씨체였다. 정직함이 죄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다. 나는 의자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져 의자 다리 하나가 뜨는 느낌. 실수로 몸을 움직이면 의자가 넘어져 버릴 것 같았다. 어머니가 늘 미안하다고 하던 말의 근원지가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함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멈추는가? 미안함이 사랑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머니의 미안함은 늘 나를 살렸다. 지금의 미안함은 나를 흔들었다. 밤은 길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서로 부딪히며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가족, 피, 회장, 숨김, 보호, 빛. 단어들은 벽지를 통과해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그런 단어들을 정리할 줄 모른다. 다만 흩뜨리는 데에는 능했다. 흩어진 것들은 잠시 조용했다. 눈을 감아도 글씨들이 눈꺼풀 안쪽에 남았다. 잠이 들기까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5번 이상 반복 재생됐다. 단어의 횟집 같은 밤이었다. 같은 단어를 씹고 또 씹었다. 아침이 오자 편지의 잉크는 더 검게 보였다. 잠깐의 망설임 후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오늘도 일은 시작되었다. 세상은 내 개인사의 급류를 모른 척하고 정해진 속도로 흘렀다. 그 무심함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는지도 몰랐다. 창고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걸렸다. 길 건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출근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과 손 사이의 실내는 보이지 않지만 현존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었다. 첫 목적지는 어제의 그 저택과 다른 오래된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와 함께 탄 아주머니가 내 상자 위에 송장 스티커를 힐끗 보았다. 누구나 타인의 물건을 읽고 싶어 한다. 그 충동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르고 3걸음 뒤로 물러나는 간격. 나는 일상을 광학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했다. 정확함은 생각의 틈을 줄여준다. 틈이 줄면 흔들리는 면적도 줄어든다. 오전 배송을 마치고 다시 그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는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내비게이션은 묻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대개 대답이 늦다. 어제의 경비는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분명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가 풀리는 걸 봤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눈꺼풀의 떨림과 목에 힘줄이 증언했다. 이번엔 그가 먼저 서류기를 꺼내들었다. 서류를 받는 동안 현관 안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발소리는 조용했고 조용할수록 더 신경을 자극했다. 내가 낌새를 느꼈다는 사소한 사실만으로도 내 하루의 균형은 한 칸 옆으로 밀렸다. 출장 집화 요청이 들어와 도시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 오래된 철제 난간의 녹, 보도에 불규칙하게 놓인 배수구 덮개. 시간은 디테일로 증명됐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디테일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나의 디테일은 불안이었다. 불안은 몸에서 시작해 생각으로 번졌다. 생각으로 번진 불안은 문장으로 변했다. 문장은 증거가 없는 주장에 가깝다. 나는 주장을 멈추고 다시 몸으로 돌아가 상자를 들었다 놓았다. 몸은 대개 진실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점심 이후부터 비가 뿌렸다. 범퍼에 떨어진 물방울이 차의 흔들림에 따라 세로로 흘렀다. 비는 모든 표면을 같은 질감으로 만든다. 거칠었던 것도 매끈했던 것도 일시적으로 같은 피부를 갖는다. 그 같은 피부 위에서라면 나는 어제의 저택도 오늘의 오래된 아파트도 동일한 목표 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비처럼 공평하지 않다. 마음은 차별을 하고 그 차별은 종종 자기를 찌른다. 저녁 무렵 창고에 돌아와 정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불을 켜기 전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어제의 봉투와 편지를 떠올렸다. 편지에는 회장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과 내 이름이 있었다. 이름은 언제나 사람을 붙잡는다. 나는 현관을 열고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서랍장 앞에 섰다. 서랍은 내가 수없이 여닫은 익숙한 소리로 열렸다. 봉투는 아침에 넣어둔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편지를 빛에 비춰보았다. 종이의 결이 보였다. 글씨의 획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쓴 글씨였다. 진지함은 불안의 반대편에 선다. 다만 늦었다. 모든 진지함은 제때여야 한다. 나는 시간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회장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 시간은 내게 없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결과는 내 것이다. 결과는 상속된다. 기쁨도 빛도 비밀도. 다음날 일찍 일을 마친 후 작은 서점에 들렀다. 서점은 늘 평평한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했고 종이는 고요했다. 기록의 종목들이 한 칸씩 꽂혀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정돈됐다. 실용서 코너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상속 따위의 제목이 적힌 책을 집어들었다. 낯선 용어들이 나왔다. 동일인, 특수관계인, 차등 의결권, 지분 희석, 공시 의무, 사익 편취. 단어들은 딱딱했고 딱딱함은 얇게 잘라보기 좋았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런 딱딱함과 무관해 보였지만 실은 밀접했다. 어떤 집의 높은 담장은 바로 이런 용어들로 쌓여있는지도 몰랐다. 서점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두유를 샀다. 포장을 벗기며 오늘의 일과를 돌아봤다. 어제와 비슷했고 내일과도 비슷할 것이다. 단 하나, 편지라는 변수가 모든 비슷함을 낯설게 만들었다. 낯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나는 움직여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했다. 움직인다면
시작하면 어디로, 멈춘다면 언제까지. 선택지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나는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언제나 임시방편이다. 그러나 오늘의 임시방편이 내일의 전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루를 넘겼다. 그 다음날 창고에 출근하자 관리자 책상 위에 내 이름이 적힌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송장에는 발신자 이름 대신 회사 이름만 적혀 있었다. 장그룹 계열 물류. 내용물은 얇은 서류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간단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설명 없이 건네진 친절은 예의가 아니다. 친절이 예의가 되려면 맥락이 있어야 한다. 나는 안내문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는 잠시 유예된다. 나는 그 유예를 택했다. 오후 작업 중 무릎이 살짝 꺾였다. 순간 허리가 전기처럼 찌릿했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숨을 고르며 그 한순간의 통증 뒤에 따라오는 생각을 붙잡았다. 내 삶이 한 사람의 결정을 기준으로 재단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 내 이름을 타인이 정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나는 그 거부감을 허리 통증과 같은 방식으로 다뤘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자세를 바꾸고 무게를 분산시켰다. 감정도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무게 중심을 바꿔 덜 아프게. 며칠이 지났다. 저택에서의 배송은 일정표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경비는 여전히 나를 의식했다. 한 번은 현관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문 안쪽으로 슬쩍 모습을 비쳤다. 그의 눈길은 나를 관찰한다기보다 내 안쪽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사람은 때때로 사물을 보듯 사람을 본다. 그의 눈빛엔 사물의 온도가 있었다. 나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다. 스캐너를 들어 송장을 읽혔다. 빅, 기본적인 소리.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정상화시켰다. 기본은 언제나 사람을 구한다.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습관처럼 서랍장을 열었다.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다. 마음은 이미 저택의 현관과 경비의 눈빛, 양복 남자의 무표정을 순환하며 제멋대로의 라우팅을 하고 있었다. 이 라우팅을 멈추려면 목적지를 명확히 해야 했다. 목적지는 사람일까? 사실일까? 서류일까?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숨은 때로 결심의 형태를 취한다. 나는 결심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내일 배송이 끝난 후 저택의 외곽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이것은 결심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관찰은 피해가 적다. 다음날 해가 지기 전 마지막 배송이 그 집이었다. 상자를 건네고 차량을 조금 떨어진 골목에 세웠다. 가로등이 켜질 시간이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정문, 측면, 담, 후문, 다시 정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기도 초조하게 만들기도 했다. 모서리를 돌아 나오는 순간 내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픽셀로 쪼개진 듯한 시선이 내부에서 나왔다. 짧은 순간이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소리도 매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의도가 있었다. 의도는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흔든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저녁 7시 13분. 의미 없는 숫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숫자.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날 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한 35의 얼굴. 택배기사로 사는 남자의 얼굴. 여전히 성실하지만 서랍 속 봉투 이후로 망설임이 달아버린 사람의 얼굴. 나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가 놓았다. 손바닥의 온기가 얼굴에 잠깐 남았다 사라졌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스스로 낯설게 느낄 때가 있다. 낯설미 오래되면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그 변화가 겁나지 않았다. 다만 무모해지고 싶지 않았다. 무모함과 용기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는 쉽게 젖는다. 젖으면 찢어진다. 다음날 아침 창고에 도착하니 관리자가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에서 업무적인 무미건조함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내 이름과 회사 공문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신원 조회 협조 요청.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나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 이름이 서류 위에서 타인의 문장과 같이 놓인 형상. 사람의 이름은 타인의 문장에 들어갈 때 가장 불편해진다. 나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눈썹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몸은 진실을 먼저 안다. 오후 배송 중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 받지 않았다. 5분 후 같은 번호가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그 문장을 보고 가방 속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무게는 물리적인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맥락이 무게를 만든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 편지의 글씨와 문자 메시지의 문장이 번갈아 떠올랐다. 하나는 과거에서, 하나는 현재에서. 둘은 서로를 불러냈다.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메시지 창에 커서가 깜빡였다. 깜빡임은 늘 사람을 재촉한다. 나는 재촉을 이겨내는 편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손가락이 한 글자도 찍지 못한 채 허공에서 맴돌았다. 이 허공은 감정의 것이고 동시에 계산의 것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닫고 봉투를 꺼내 다시 읽었다. 글씨들은 그대로였다. 그대로인 글씨들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보는 사람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변화라는 단어가 오늘만큼 실제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이틀 뒤 어머니가 집 앞 마트에서 돌아오다 잠깐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평소 저혈압이 있었고 가끔 얼굴이 창백해질 때가 있었다. 의자에 앉혀 물을 건네고 손을 잡았다. 손끝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의 이마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말라는 웃음. 그 웃음 뒤에 언제나 따라왔던 미안함의 그림자. 나는 그 그림자를 더 이상 짐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은 종종 실패한다. 실패는 조용했다. 조용함은 오래 남았다. 주말, 작업이 없는 오후를 이용해 나는 결국 그 저택의 주변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서 관찰했다. 담장 너머로 드문드문 보이는 정원사는 나무의 가지를 일정한 각도로 잘라냈다. 가지치기는 삶의 기술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남은 것들이 더 잘 자라게 만드는 일. 그러나 가지치기가 과하면 나무는 상처를 입는다.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 집에도 가지치기 된 시간이 많아 보였다. 잘라낸 것들, 숨긴 것들, 지운 것들, 지워진 것들 사이로 나는 내 자리 하나쯤을 상상해봤다. 상상은 위험했다. 그러나 상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도 줄어든다. 위험과 힘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어둑해질 무렵 담장 코너를 돌 때였다. 눈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고개를 들자 그때와 같은 검은 차.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고 내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측정 가능한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측정 가능한 것은 관리 가능하다. 그러나 시선은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 감각은 사람을 기본으로 되돌린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뒤에서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 심장은 차의 소리를 착각으로 만들어냈다. 착각은 두려움의 악보다. 나는 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빨리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댔다. 문 너머에는 도시가, 문 안쪽에는 나의 작은 세계가 있었다. 두세 개의 압력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균형을 잃었다. 균형은 깨지기 쉽다. 그러나 깨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편지의 표면 온도가 손바닥의 온도로 천천히 데워졌다. 온도는 진실의 방향을 알려준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 방향을 정하면 속도는 나중 문제다. 속도는 언제나 나중이다. 그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간헐적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두드림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일정하지 않음은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었다. 새벽녘에야 잠깐 잠들었다 깼다. 부엌 시계 초침이 귓속으로 걸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 소리가 내 생각과 걸음을 맞춰주었다. 아침이 되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묻는다는 뜻이다. 묻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은 때때로 승리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패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나는 승리와 패배를 같은 칸에 적어두기로 했다. 칸의 제목은 진실이라고. 낯선 불운은 언제나 연속으로 찾아온다. 하루는 고객의 배송 물품에 문제가 생겼다며 관리자가 나를 불렀다. 서류 봉투 안에는 배송 중 손상이라 적힌 클레임 기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분명 내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억울함을 입술 안쪽으로만 삼켰다. 억울함을 입 밖에 내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증거가 없는 목소리는 금세 공기 중에 녹아 사라진다. 며칠 뒤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내 집 앞에 찾아왔다.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차량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됐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 차는 일상 그대로의 공간이었다. 도시의 먼지와 땀 냄새, 커피 얼룩, 낡은 작업 장갑.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음모가 심어진 공간이 돼버렸다. 그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작은 봉지가 발견되었다. 투명한 비닐 안에서 하얀 가루가 낯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입술이 겨우 움직여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경찰의 눈빛은 이미 나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있었다. 차가운 조사실, 번들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몇 시간을 버텼다. 그러나 내 말은 증거보다 약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낙인은 찍혔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보았다. 고객의 시선, 동료의 뒷말, 이웃의 수군거림, 모두가 나를 조심스레 피하는 듯했다. 그 와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 유진의 태도였다. 그는 내 곁을 지켜주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서에는 그의 진술이 적혀 있었다. 준호가 요즘 돈에 쪼들리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 한 문장이 내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다.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은 칼보다 깊게 베인다. 배신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처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어둠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쓰러졌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병실의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는 사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살아온 세월이 혈관 위에 새겨진 듯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장회장이 맞아. 내가 숨긴 건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숨결마다 작은 떨림이 섞였다. 그녀의 말은 내 귀에 박혀 깊숙이 내려갔다. 진실은 단순했고 단순할수록 파괴력이 컸다.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눈을 감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쥐더니 고요히 멈췄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독이 찾아왔다. 병실의 하얀 벽이 나를 밀어냈다.
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벽보다 차가웠다. 나는 소리 없는 절규를 가슴에 묻었다. 내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다. 내 삶을 지탱해준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태어났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도록 두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어머니의 평생의 미안함을 이제는 나의 힘으로 되돌리겠다고. 그 후 나는 택배기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떠올렸다. 물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거래처와 기사들, 그리고 내가 직접 몸으로 익힌 노하우들. 그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 나는 작은 물류회사를 세웠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불타올랐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곧 나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다. 물류는 정직하다. 늦지 않고 정확하면 인정받는다. 나는 그 단순함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나는 다시 설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장그룹 장남 도연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게 있었다. 택배기사로 살며 나는 모든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사소한 송장 번호 하나, 배송 경로 하나까지도. 그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 무기가 되었다. 도연이 비자금을 은닉해온 정황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이 적힌 거래 장부, 조작된 운송 기록, 비밀리에 숨겨진 해외 계좌. 나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 언론에 제보했다. 세상은 순식간에 요동쳤다. 뉴스는 연일 장그룹 장남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주식시장은 흔들렸고 언론은 장그룹의 미래를 두고 떠들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다. 그러나 이번엔 경멸이 아니라 주목이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 대신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억울했던 날들이 하나씩 정당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강도연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권력의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었다. 장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나를 불렀다. 주름진 손이 떨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야, 내가 늦게나마 널 받아들이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네가 내 아들임을 인정한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 다짐은 분명했다. 나는 단순히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나는 그 수단으로 정의를 세우고 어머니의 평생의 미안함을 사랑으로 바꿔내고 싶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엄마,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길러낸 아들,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세상은 통쾌하게 뒤집혔다.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되찾았다. 억울함과 배신은 무너졌고 남은 건 정의와 진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나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